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 강태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장인어른께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처음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도 가끔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야기를 하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은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셨죠. 그땐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셨어요. 늘 같은 메뉴, 김치찌개 하나에 공깃밥 하나, 그리고 반찬 리필은 딱 한 번만 하시는 분이셨죠.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신가요? 아이, 그럼 자네 집 김치찌개가 최고야.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박 사장님이 핸드폰을 꺼내 보이시더라고요. 태수씨 혹시 결혼했나?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볼래? 우리 큰딸인데.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예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의뢰 어른들이 해주시는 중매라 생각하며 좋게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상대방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따님이 저 같은 사람 괜찮으시려나요? 아이, 뭘 그래. 자네 성실하고 좋은데. 마음만 받을게요. 예쁘신데 만나는 분 계실 거예요. 전 거절했는데 박 사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 다음 주 조용한 시간에 첫째 따님과 둘이서 식당을 오셨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운데 큰따님이 저를 흘낏 보더니 말씀하더군요. 아빠, 미안한데 전 음식점 주인이랑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아이, 수진아, 전 전문직 만나고 싶다니까요. 죄송해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박 사장님 얼굴이 정말 빨개지시더라고요. 아이, 태수씨 미안하네. 우리 큰딸이 실례를 했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박 사장님이 정말 미안해하시면서 밥값을 내시려고 하는데 제가 말렸죠. 그날 이후로 박 사장님이 제 가게에 안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다음 날도 오셨어요. 아이, 태수씨, 어젠 정말 미안했네. 아닙니다, 사장님. 절 잘 봐주셔서 그러신 건데 미안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날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박 사장님이 식사하시는데 젊은 여성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빠 여기 계셨네요? 집에 열쇠 놓고 가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하, 고맙다. 그분이 바로 박 사장님의 둘째 따님이셨어요. 근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뭐랄까,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박 사장님이 우리 둘을 보시더니 소개를 시켜주시더군요. 미안하, 온 김에 인사하거라. 여기 태수씨라고. 내가 태수씨가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야. 태수씨, 여긴 우리 둘째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연씨는 언니랑 달리 정말 수줍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박 사장님이 또 말씀하셨죠. 태수씨, 혹시 우리 둘째는 어떤가? 네? 둘째 따님요? 그래. 큰딸이 거절해서 미안한데 이 둘째는 착하거든. 솔직히 저도 미연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고 1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장인어른은 20년째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정말 검소하게 사셨죠. 어느 날 처가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드시는 점심이 편의점 도시락이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음식 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난 이게 편해. 차도 오래된 경차를 타고 계셨고 옷도 전부 시장에서 사 입으셨어요. 처가도 오래된 빌라 전세였고요. 처형인 수진 씨는 그게 불만이셨나 봐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태수씨는 좋겠다. 우리 아빠 성격 몰라서. 네? 어떤 말씀이세요? 우리 아빠 엄청 짠돌이야. 나 결혼식 때도 하객이 적다고 식장을 제일 작은 데로 잡으셨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옆에서 형님도 거들으셨죠.
아이, 장인어른이 좀 그러셔. 돈 쓰는 걸 정말 싫어하시거든. 자네도 이해해. 평생을 짜게 살아서 그런지 돈 쓰는 법을 모르셔. 저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장인어른은 검소하신 거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은 결혼 1년 만에 확신이 됐습니다. 제 가게에 화재가 났거든요. 새벽에 전기압선으로 불이 나서 가게가 전부 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정말 막막했죠. 여보, 어떡해? 보험도 제대로 안 들어놨는데. 아내도 울기만 하고 저도 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장인어른이 찾아오셨습니다. 태수야, 잠깐 나와봐. 밖으로 나갔더니 장인어른이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인어른? 열어봐. 봉투를 열었더니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얼른 세어보니 5천만 원이더라고요. 아버님, 이게 무슨... 가게 다시 재정비하고 일해. 이자도 없고 기한도 없어. 네가 여유 생길 때 천천히 갚으면 돼.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울기도 했고요. 그때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셨죠. 태수야, 넌 진짜 사위 같아. 그 우리 큰 사위는 뭐 맨날 돈 타령만 하는데 너는 다르더라고. 그래도 힘들 땐 도움을 구할 줄도 알아야지. 장인어른,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자네가 얼마나 건실하고 근면한지 아니까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 그 돈으로 가게를 재건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2년 만에 5천만 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자네 이렇게 빨리 안 갚아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덕분에 가게도 잘 되고 있는데요. 아버님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힘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역시 자네를 믿었어. 그날부터 장인어른과 저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매주 주말 아침마다 동네 산책을 같이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태수야, 자네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네. 저도요, 아버님. 친아버지처럼 편해요. 그래? 나도 아들 있었으면 자네 같았으면 좋겠다 싶어.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장인어른을 정말 친아버지처럼 따랐고 장인어른도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가게에서 이상한 걸 보게 됐습니다. 장인어른이 어떤 분과 제 가게 2층 룸에서 만나고 계셨거든요. 물 가져다 드리러 갔는데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박 사장님, 지난번에 빌린 300만 원 이번 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괜찮아요, 김 사장. 급하게 생각 안 하니까. 아니에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이자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자는 안 받아요. 그냥 원금만 갚으면 돼. 그렇게 몇 번을 목격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지인들한테 몇백만 원씩 빌려주고 또 받으시는걸요.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힘든 분들에게 조금씩 빌려주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작은 수첩을 꺼내서 뭔가를 적으시는 걸 봤어요. 아버님, 뭐 적으세요? 태수야. 이거 빌려준 돈 기록하는 거야.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안 좋아져서. 꼼꼼하시네요.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적은 돈이라도 나중에 서로 기분 나쁘잖아.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장인어른은 돈 문제에 정말 철저하신 분이라는 걸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개월 전부터였죠. 장인어른이 제 가게에 안 오시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오시던 분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예요. 찾아가 봐도 자리에 없는 일이 더 많았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왜 안 오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태수야.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몸은 괜찮으세요? 끼니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가뜩이나 혼자 계셔서 걱정되는데. 식사 차려 드시기 힘드시면 예전처럼 저희 가게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아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약속해둔 만남도 자꾸 취소하셨어요. 태수야, 미안한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아버님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아버님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깜빡깜빡 하신다니? 어제도 약속 있었다고 나갔다가 무슨 약속이었는지 기억 못 하신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처형과 형님이 갑자기 친정에 자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아버님이 짠돌이인데다 돈도 잘 안 쓴다며 자주 보러 오지도 않았거든요. 저도 이상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처형이 요즘 처가댁에 자주 가네? 나도 이상해. 언니가 평소엔 아빠 집에 잘 안 갔거든. 한 번은 제가 장인어른 뵈러 처가에 갔습니다. 근데 이미 처형이랑 형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형님 안녕하세요. 태수 씨 왔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가니까 처형이랑 형님이 대화를 뚝 끊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수 왔구나. 장인어른 얼굴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제대로 안 쳐다보시는 것 같았고요. 아버님, 요즘 제 가게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편찮으세요? 그때 형님이 끼어드셨어요. 태수씨, 장인어른이 좀 피곤하신가 봐. 우리 나가 있자. 네. 아버님 표정도 안 좋아 보이고 일단 형님이 나가자 하시니 나오긴 했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가에 가면 처형과 형님이 꼭 있으시고 제가 오면 대화를 끊고 저를 계속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 가족끼리요? 저도 가족인데. 자넨 몰라도 되는 이야기야. 차갑게 저를 끊어내는 형님의 모습에 서운함보다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가 문 앞에서 형님과 장인어른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버님, 그냥 결정하세요. 책임은 지셔야죠.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네. 요즘 기억이... 생각하실 게 뭐 있어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뭘 결정하라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고 처형과 형님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63번째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처가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난 회사 일 때문에 저녁에 갈게. 그래, 알았어. 오전 10시쯤 처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이상하네. 문을 왜 열어놨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안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나이만 처먹어서 내가 비었어? 돈 안 갚을 거야? 퍽! 뭔가 맞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이 장인어른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방금 맞으신 거였어요. 형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형님이 깜짝 놀라 장인어른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저는 서둘러 장인어른께 다가갔어요. 장인어른은 소파에 주저앉아 계셨고 뺨을 손으로 감싸고 계셨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눈가가 붉어지셨고 입술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연로하신 어른을 때리다니. 처형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오해야.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겁니까? 아이, 그게 아니라. 처형, 손 놓으세요. 뭐 저까지 때릴 겁니까? 그때 형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아, 나도 미안해. 아, 손이 나간 건 내 잘못이야. 근데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아, 일단 이야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기요? 형님이 테이블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봐. 장인어른이 치매 진단 받으셨어. 네? 치매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인어른이 치매라니. 처형이 서류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였어요. 경도 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2개월 전 진단서네요? 그래. 그 아버님이 우리한테 숨기고 계셨어. 그럼 그동안 아버님이 이상하셨던 게 맞아. 치매 초기 증상이었던 거야. 저는 장인어른을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장인어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렇게 힘드셨는데 혼자 감당하셨다니. 근데 형님의 다음 말이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장인어른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셨는데. 네? 6개월 전에 5천만 원 빌려가셨어. 근데 지금 기억을 못하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장인어른이 형님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여기 봐, 차용증도 있어. 6개월 전인 4월 15일 날짜로 되어 있지? 차용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장인어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님이 쓰신 거예요? 그럼 내가 위조했겠어? 장인어른 도장도 여기 찍혀 있잖아. 저는 장인어른을 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형님한테 돈을 빌리셨어요? 장인어른은 이마를 짚으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봐, 이러시잖아. 형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치매가 있으시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나도 처음에 이해했어. 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나도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 처형이 거들었어요. 우리가 한두 번 말한 게 아니야. 정말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몇 번이나 여쭤봤어. 그런데도 계속 모르신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편의점이라도 정리해서 돈을 갚으시라고 했어.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버지가 너 같은 놈한테 돈 빌릴 일 없다 라고 하셨어. 우리 남편한테 욕을 하신 거야. 그렇게까지요? 응.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오늘도 생일이니까 좋게 좋게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형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또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 사기꾼이라고까지 하셔. 내가 뭐 차용증을 위조했다고. 그래서 손이 나가신 거예요? 나도 참았어. 정말 참았는데. 오늘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 잘못이야. 장인어른을 때린 건 정말 잘못한 거야. 근데 나도 사람이야. 5천만 원이나 빌려드렸는데 사기꾼 취급을 받으니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형님 말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을 때린 건 잘못된 거잖아요. 형님, 그래도 폭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릴게. 형님이 장인어른께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손을 댄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처형이 제 옆에 와서 속삭였어요. 우리 좀 의논할 게 있어.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으셔. 어떻게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지셨어. 어제도 가스불 켜놓고 나가셔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정도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맞아.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고 지금 장인어른 판단력이 떨어지셨잖아. 재산 문제라니. 아이, 편의점도 있고 집도 있고 나중에 누가 관리할지 정리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님, 그런 건 아버님이 결정하실 문제 아닌가요? 아이, 그렇긴 한데 지금 장인어른 상태론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시기 어려우시잖아. 하지만 우리가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때 장인어른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다들 그만 좀 해라. 야, 아버님, 나 좀 쉬고 싶다. 다들 돌아가줘. 장인어른이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닫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3일이 지나도록 저는 계속 장인어른 생각을 했습니다. 전화를 드려도 받지 않으셨고 문자도 안 보는 듯 했습니다. 여보, 그 아버님한테 전화해봐. 나도 계속 했는데 안 받으셔. 집으로 찾아가 볼까? 그래, 그러자. 토요일 오후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 고급 세단이 주차돼 있더라고요. 처형 오셨나 보네. 초인종을 눌렀어요. 처형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 미연이 왔니? 언니, 아버지는? 안에 계셔. 근데 지금 손님 와 계셔. 손님이요? 거실로 들어가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계셨어요.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형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침 잘 왔네. 같이 이야기 좀 하자. 형님, 무슨 일로 변호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장인어른 일 때문에. 우리는 모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철수 씨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차용증 관련 건인데요. 차용증이요? 네, 여기 보시면 6개월 전 날짜로 작성된 5천만 원 차용증이 있습니다. 박 씨의 도장이 찍혀 있고요. 변호사가 차용증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박 씨는 채권자인 이철수 씨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에는 정상이었다면 문제없었지만 현재 인지장애가 있으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호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처형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있어. 아버지가 편의점을 정리하시면 어떨까? 편의점을요? 권리금이랑 해서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걸로 남편 빚 갚고 나머지는 아버지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 형님이 거들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도 이제 편의점 운영하시기 힘드시잖아. 치매가 있으신데 혼자 가게 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계속 운영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리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 미연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버지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하지 않나요? 물론이지. 근데 미연아, 아버지가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실까? 처형의 말에 미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언니, 그래도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버지 혼자 두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형님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요양원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장인어른 혼자 사시기에는. 요양원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님,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버님이 아직 혼자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어제 장인어른이 집 주소를 잊으셨어. 편의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못 찾으셨다고. 네? 처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한테 연락 와서 우리가 모시러 갔어. 정말 놀랐어. 그 정도라고요? 분명히 경도 인지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요양원이 아니면 누가 모셔야 하는데. 처형이 저를 쳐다봤어요. 너희가 모실 수 있어? 저희가요? 우린 애들도 있고 남편도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너희는 애도 없고 미연이가 회사 그만두면. 언니! 미연이가 소리쳤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직장 다니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보다는 여유 있잖아. 언니 지금.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논의하시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차용증이 유효하니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장인어른이 정말 형님한테 돈을 빌렸는지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나요? 형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용증 있잖아. 확실히 하자는 거죠. 장인어른은 돈 문제에 철저하신 분인데 5천만 원을 빌리고 기억 못 하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으시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거잖아. 아니요. 뭔가 이상해요. 저는 일어서서 형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형님, 전 장인어른을 5년 넘게 봐왔어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뭐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장인어른은 돈 문제에 정말 철저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뭘 봤는데? 제 가게에서 장인어른이 지인분들이랑 돈 거래하시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빌려주시고 받으실 때도 수첩에 다 기록하시던데요. 형님이 눈에 가늘게 떴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 분이 5천만 원이나 빌리고 기억 못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매가 있으시다 해도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경도 인지장애가 있으시면 기억력 감퇴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도 6개월 전 일이에요. 6개월 전이면 장인어른이 아직 멀쩡하셨을 때예요. 저는 형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형님, 장인어른이 돈 궁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형님한테 돈을 빌리세요? 그건 필요하셨으니까 빌렸겠지. 편의점 20년 하시면서 검소하게 사셨는데요. 저 결혼할 때도 제 가게 화재 났을 때도 말이 나온 김에 다 말하기로 했어요. 제 가게 화재 났을 때 장인어른이 저한테 5천만 원 빌려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처형과 형님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뭐? 아버지가 너한테 5천을 빌려줬다고? 네. 그리고 저는 2년 만에 다 갚았어요. 장인어른은 그때도 수첩에 기록하셨고 제가 갚을 때도 확인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런 돈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돈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 빌려주실 때도 여유 있으셨거든요. 돈을 빌릴 이유가 없으세요.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버님 수첩 확인해 봅시다. 장부에 적혀 있겠죠? 형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사고 뭐고 필요 없어. 차용증 있잖아. 과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강경하게 말했죠. 형님이 안 가시면 거기 변호사분이랑 저 둘이서 확인하고 올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짜 장부가 있어? 있어. 아버님이 내 가게를 자주 이용하셨다니까.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장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곧 침대 옆 협탁 안쪽 깊은 곳에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4월 내역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형님과 처형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역이 없더군요. 아버님이 그때 잊어버리셨나 보지. 이거 하나 안 적혀 있다고 사람을 의심해? 처형과 형님이 더욱 화내며 말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 장부에 체크 완료라고 적혀 있더군요. 뭘 체크했나 싶어 생각해보니 장부 말고 다른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께 양해를 구해 장인어른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간 돈 빌려준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빼곡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과 형님이 말한 날짜에도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빈 룸만 보였죠. 하지만 소리는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소리. 장인어른, 여기 앉으시죠. 형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녹음이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다행이었죠. 그래, 자네도 앉게. 장인어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6개월 전 목소리는 지금보다 훨씬 힘이 있었어요. 장인어른,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그 사업 자금이 좀 급합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자네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아버지, 그런 소리 말고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도 잘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기를 죽여요? 둘 다 나한테 돈 맡겨놨어? 지난번에 빌려준 3천만 원도 안 갚았잖아. 그래도 딸이고 사위라고 이자도 안 받고 상환 기간도 늘려줬는데. 그러니까 딸이고 사위인데 그런 말 말고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막말로 나중에 아버지 모시고 살 것도 우리일 텐데. 처형의 목소리가 카랑카랑했습니다. 형님이 그만하라며 처형을 말리는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자네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장인어른. 큰 거래가 성사되면 바로 갚을 수 있어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인어른 목소리였습니다. 자네가 내 사위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이렇게 빌려가기만 하고 안 갚으면 나도 더 이상 빌려주기 힘드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겠나? 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럼 차용증 쓰게다. 이자는 안 받을 테니. 종이에 뭔가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3개월 후면 7월 중순이네. 7월 15일로 하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자, 됐네. 내일 은행 가서 돈 찾아주겠네. 정말 감사합니다. 은행 꼭 갚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처형과 형님을 쳐다봤어요. 형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랑 형부가 아버지한테 빌린 거였어? 그럼 이 차용증은 뭡니까? 형님 설마 장인어른이 치매 있는 걸 이용하신 거예요?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형님은 마딱찮은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두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라니. 어차피 다 늙어서 생각도 못하는 노인네야. 재산 좀 빌려 쓴다고 해서 무슨 문제야? 저는 형님을 똑바로 봤어요. 아버님이 허락했다면 본인 의지였다면 상관없겠죠? 근데 차용증을 위조한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범죄예요, 범죄. 게다가 어른께 손찌검까지 하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장인어른께 사과할게. 그리고 돈도 갚을게. 언제요? 3개월 지났는데 왜 안 갚으셨어요? 그게 사업이 안 돼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형님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셨던 거죠? 형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태 조용히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손대겠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을 숨기셨네요. 게다가 사문서 위조까지. 변호사님, 잠깐만요. 이건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관여할 사안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 쪽엔 방문하지 마십시오.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을 지은 채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사라지자 형님과 처형도 부랴부랴 가짜 차용증을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변명도 핑계도 어떤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처형과 형님들이 그런 행동은 못할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편히 지내세요. 아니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 일할 때는 주간보호가 계시고 저희 집에 오면 같이 지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버지, 그렇게 해요.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 그동안 우리랑 연락 못하게 한 것 같아서. 아직은 괜찮다. 내가 집을 못 찾은 것도 쟤들이 찾으러 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길을 잃은 적은 없어. 아직 그 정도로 진행된 건 아니니까.
저희가 모시고 싶었지만 너무도 강경하게 싫다는 장인어른에게 저도 더 이상 권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일이 해프닝으로 다 끝났다며 마음을 놓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처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네, 처형.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이틀 후 다시 처가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형님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은지 눈을 꼭 감고 계시더군요. 장인어른, 곧 돈 갚겠습니다. 시간 좀 주시면. 그때 처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사실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다들 처형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쳐다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하면 가족 간의 의도 상하고 어차피 서로 안 좋잖아. 그래서요?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무슨 방법이 있나요? 처형이 장인어른을 쳐다봤어요. 아버지, 어차피 우리 가족이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 남편이 잘못했다고 쳐요. 근데 돈이 결국 가족 간에 오가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돈 빌린 건 빌린 거고 갚아야 하는 거지. 그 아빠 노후 자금도 생각해야 하고. 잠깐만, 처제. 내 말부터 들어봐.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갚는 대신에 증여를 미리 받으면 되잖아. 증여?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증여라니.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았더니 반성은 하지도 않고 장인어른의 재산을 어떻게든 가져갈 궁리만 하다 왔더군요. 어차피 나중에는 자식들한테 상속되잖아. 그걸 미리 받는 거지. 형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어이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이게 합리적이야. 장인어른도 이제 나이 드셨고 인지장애도 있으시고. 그게 증여랑 무슨 상관이에요? 처형이 설명했습니다. 예, 아버지가 지금 판단력이 떨어지시잖니. 나중에 더 심해지시면 재산 관리가 어려워져.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한테 미리 나눠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미연이가 소리쳤어요. 아빠 살아계신데 재산을 왜 미리 나눠요? 미연아,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아버지 노후자금도 생각해야 하고. 노후자금은 아빠가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요. 형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 말 들어보세요. 편의점 정리하시면 1억 정도 나오죠. 아버님은 형님의 말에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처형이 설득하듯 말을 하더군요. 그거랑 집까지 합치면 한 2억은 되실 거예요. 그걸 저희 둘이 나눠받으면 각자 1억씩.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합리적인 제안이잖아. 장인어른 노후자금은 따로 남겨두고 아버님이 쓰실 돈을 왜 미리 가져가요?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잖아. 나중이랑 지금은 다르죠? 처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도 미연이도 재산 받을 건데 왜 그렇게 흥분했니? 저흰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희 몫까지 우리가 받아도 돼? 언니!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빠 살아계신데, 그것도 바로 앞에 계신데 재산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해요? 미연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아빠는 이제 치매가 있으시잖아. 판단력이 흐려지셨다고. 초기라니까요. 아직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모시는데 그 돈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재산 증여받다 썼다가 나중에 아버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재테크해서 돈 불려놔야 되는 거지.
이렇게 놔둔들 세금만 나가고 수입은 없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전에 정리하는 게 맞아. 정리가 아니라 뺏으려는 거잖아요.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아 계속 고개만 숙이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다시 장인어른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빌린 5천만 원 갚기도 어렵고 장인어른도 재산관리 힘드시고. 그만하세요, 형님.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자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고. 저도 가족인데요. 난 큰 사위야. 첫째 딸 남편이고. 그게 뭐가 달라요? 많이 다르지. 수진이가 장녀잖아. 아버지가 문제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이 집안 연장자지. 와이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형부 너무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미연아, 너야말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 형부가 사업 실패해서 얼마나 힘든지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하는 일마다 왜 초를 쳐? 형부가 힘든 거랑 아빠 재산 증여받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게다가 이전에도 아빠한테 돈 빌려갔잖아. 그것도 안 갚고 돈만 빼가잖아. 아버지 노후자금인데. 가족이니까 도와야지. 여태 도와준 걸로 뭐 했습니까? 게다가 1억 가까이 돈에 빌려간 것도 모자라 증여까지 받겠다고요? 말다툼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너무 강경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있던 때라 모두가 의아했어요. 등기 우편입니다. 본인이 나오셔야 수령 가능하세요. 장인어른이 서명하시고 등기를 받으셨어요. 우체부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뭐예요? 글쎄, 뭔지 모르겠네. 장인어른이 봉투를 천천히 뜯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요. 봉투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A4 용지 서너 장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이 첫 장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읽으셨는지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셨습니다. 모두 읽으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 모두 서류를 봤어요. 서류 상단에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유전자 검사? 형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님도 이게 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도 서류를 자세히 봤죠. 첫 장에는 검사 대상에 장인어른 이름과 둘째 딸인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99.996%로 일치였어요. 아버지, 갑자기 친자 확인은 왜 하셨어요? 해봐도 소용없는걸. 그러면서 아내가 뒷장을 넘겼는데 순간 헉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 그래? 제가 물어보며 서류를 뺏어 들었는데 뒷장에는 첫째 딸인 처형과 장인어른의 친자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어요.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말했어요. 언니가 아빠 친자식이 아니라고? 처형은 이상하게도 무표정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던 장인어른이 순간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이미 알고 있었구나.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처형이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7개월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엄마랑 네 엄마가 다르다는 소리야. 아내는 영문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처형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째 딸 수진이가 내 딸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수진이 엄마인 전처는 재혼이었어. 나도 알고 수진이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입양을 시킨 거지. 알고서 받은 거야. 이제 와서 이딴 검사를 왜 하셨어요? 친자식 아니라서 돈 한 푼 안 물려주려고요? 그랬으면 내가 첫째 사이한테 돈을 빌려줬겠어.
장인어른의 일갈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키운 정이 있잖아. 30년을 내 딸로 키웠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는 게 아니야. 장인어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끝까지 내 딸로 여기려고 했다. 근데 넌 날 배신했구나, 수진아. 처형이 얼굴은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형님은 조마조마한 표정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첫째 딸인 처형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인지장애 있는 걸 알고 재산을 뺏으려고 했지. 그것도 모자라 징역까지 받으려고 했어. 살아있는 나한테서. 그래서 뭐요? 아빠도 친자 검사한 거면 나 딸로 인정 안 하려고 한 거잖아요. 이런 서류까지 날아오도록 만들고. 아버지 치매예요. 치매라서 소송 같은 건 못 건다고요. 그래서 내가 치매 걸렸다는 말 듣자마자 나한테서 돈 뜯어내려고 가짜 차용증 만들어서 나 때렸어. 장인어른이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것만 준비했을까? 장인어른이 꺼내신 서류는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건 3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야. 그래, 유전자 검사 결과 받고 나서 만들었지. 장인어른이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1항 봐라. 두 딸 중 누구라도 의뢰인이 살아생전 증여를 요구할 경우 그 사람은 상속에서 제외한다. 처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유언장은 장인어른 말고는 아무도 몰랐는지 다들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항, 첫째 딸 박수진이 살아생전 증여를 요구할 경우 파양 절차를 진행한다. 파양? 이번엔 형님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혈연관계로 여기지 않고 공경조차 안 하는데 내가 왜 널 가족으로 남겨둬야 되나? 아버지! 사망은 이거야. 첫째 딸 파양씨 모든 재산은 친딸인 둘째 박미연과 그 배우자에게 상속한다. 마지막 4항도 있지. 만약 두 딸 모두 살아생전 증여를 원하고 누구도 부양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그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장인어른의 유언장은 누구 하나를 위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증여를 원했다면 저희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겠죠. 내가 이런 유언장을 만든 이유가 왜였겠니? 처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유언장은 3년 전 거잖아요. 그래, 왜? 아빠는 지금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 유언장도 무효 아니에요? 무효? 장인어른이 피식 웃으셨어요. 유언장은 작성 당시에 내가 정상이면 유효하단다. 하지만 3년 전엔 난 멀쩡했어. 공증도 받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가 너무해? 파양까지 하시겠다는 게 30년을 가족으로 사셨잖아요. 잠깐 실수했다고 파양이라니. 잠깐 실수라. 자네가 날 때린 게 잠깐 실수인가? 아니면 차용증을 위조해서 내가 돈 빌린 것처럼 한 게 실수인가? 그래, 내가 수진이 30년간 내 딸로 키웠지. 근데 그런 수진이가 나한테 지금 어쩌고 있지? 그건 날 속이고 재산 뺏으려고 했잖아. 그것도 모자라 징역까지 요구했어. 돈. 수진이한테 난 한낱 돈줄일 뿐이야. 부모로 여기지 않으니 나도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수밖에. 처형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사업하면서 빚을 많이 졌고 전 그냥 도와주려던 거였어요. 도와준다는 게 아버지 재산 뺏는 거였어? 뺏는 게 아니라 미리 받는 거였다고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미리 받겠다는 게 뺏는 게 아니면 뭐야?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전 그냥 우리 가족이 살 길을 찾으려던 거였어요. 나를 이용해서? 이용이 아니에요. 어차피 아빤 치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날 요양원에나 처박고 재산 다 가져갈 셈이었지? 처형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나섰어요. 장인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파양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 이제 가족도 없습니다. 왜 없어? 남편인 자네가 있잖아.
형님과 장인어른이 싸우는 사이 처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알았어요. 파양하시려면 하세요. 뭐? 파양하시라고요. 저도 이제 지겨워요.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죄송하다고 빌어.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뭐하러? 나도 치매 걸린 노친네 필요 없어. 부양 같은 건 너나 해라. 네가 친딸이니까. 뭐라고? 처형,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가 왜 치매 걸린 남을 모셔야 해요? 친아버지도 아닌데? 고생은 안 하고 싶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난 이제 남이니까. 언니 정말...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형이 들고 있던 유언장을 집어 던지더니 형님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어봤자야. 언니 제발. 아내가 처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처형이 그 손을 뿌리치며 장인어른을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아니 박 사장님, 파양하시려면 하세요. 아니다, 우리가 파양 신청할게요. 어차피 저도 이제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수진아, 너 정말...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한테 빌려준 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엄마가 준 재산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양심 있으면 뺏진 않겠죠? 언니! 조용! 어쨌든 저희는 저희 권리 끝까지 주장할 거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재산 기여한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박 사장님 법정에서 뵙죠. 너희가 정말... 장인어른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듯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장인어른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아버님, 괜찮다 태수야. 아버님, 앉으세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변호사 사서 해드릴게요. 장인어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키웠는데 저렇게 변할 줄은... 아내가 장인어른을 안았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감싸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처형에게서 정말로 파양 신청서가 왔습니다. 장인어른이 서류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니 파양은 인정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다만 처형이 보낸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파양을 원하는 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도 모순인데다가 30년을 키웠으니 양육비를 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처형과 형님도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서로가 파양을 원하고 있으니 당연히 파양은 인정됐어요. 그리고 저희 네 사람은 모두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대기하던 변호사에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유언장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둘째 따님과 사위분께 증여 등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되죠? 아파트 한 채, 토지 약 1000평, 5층짜리 상가주택. 대략 계산하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처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지금 뭐라고요? 처형과 형님이 우리 뒤에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건물, 토지?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네, 박 사장님 명의로 된 재산입니다. 거짓말이죠? 그 양반 평생을 쪼잔하게 살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사셨으니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모으셨겠죠. 그리고 이제 그중 절반을 둘째 따님께 증여하도록 합니다. 처형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나한테 재산 안 주려고 파양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돈이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한테 돈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증여도 안 해주려고 했어? 우리 속인 거야? 우리 속이고 당신 딸한테 재산 몰아주려고? 둘째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어. 네가 가짜 차용증을 들이밀었을 때도 생전 증여를 원했을 때도
나한테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다 용서할 참이었어. 거짓말이야. 네가 원한 거다. 난 네가 원하는 걸 들어줬을 뿐이고. 그러니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남으로 살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처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형님도 무릎 꿇더군요. 재판장 안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며 무시하더니 이제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장인어른,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늦었어. 장인어른. 하지만 장인어른은 돌아서셨습니다. 태수야, 미안하, 가자. 네, 아버님. 우리는 법원을 나왔어요. 뒤에서 처형과 형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처형과 형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장인어른은 저희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라는 건 생각보다 멀쩡한 시간이 많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장인어른을 보게 됐는데 장인어른은 딸 힘들게 하기 싫다며 평일엔 주간보호에 나가서 놀다 오셨어요. 주말에는 저희 가게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런데 파양이 되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가게 문 앞에 처형과 형님이 찾아왔더군요. 두 사람 다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장인어른 계셔?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제발. 태수야, 우리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용서 빌고 싶어. 우리 완전히 망했어. 남편 사업 실패하고 집도 날리고. 그때 2층에서 장인어른이 내려오셨어요. 누구냐? 아버지! 처형이 장인어른께 달려갔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처형을 무표정하게 쳐다보셨어요.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장인어른, 저희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 장인어른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난 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 여기 와서 아버지 찾지 말고 진짜 아버지 찾아가시게. 아버지, 제발. 처형이 매달렸지만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내 아버지 아니라며 남으로 살자던 처형이 장인어른의 재산 때문에 저렇게 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의도가 너무 드러나는 행동에 장인어른의 마음도 더 굳어져 갔고요. 저희 가족은 이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배운 것이 참 많았어요.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 것도 제대로 보게 됐고요. 저는 앞으로도 욕심 없이 가족을 지키며 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